정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입에서 터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약 닿았다 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였지요. 그 남자 앞에서, 그 젊은 남자 앞에서 아내는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또 웃고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더군요. 그토록 따뜻한 얼굴, 그토록 환한 표정은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짝 마른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며 멀찌감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가슴이 눌리는 듯했고 분노와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속이 다 뒤틀렸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정임아, 대답 좀 해봐. 물어도 따져도 그녀는 내 존재조차 모르는 얼굴로 그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건 평범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젠 은퇴한 저로인의 둘이 사는 것이 익숙했고 조용한 식사와 각자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정희미는 말없이 수저를 놓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우리 방 따로 쓰면 안 될까? 처음엔 황당했지만 금세 웃음이 났습니다. 왜? 얘가 코라도 골았어? 정희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이 드니까 혼자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졌어.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말 없이 쉬는 시간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요.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굳이 간섭하거나 오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을 쓰기 시작한 뒤에도 정희미는 전처럼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주었고 문을 두드리면 다녀오세요라는 말도 늘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진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전보다 말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멍하니 듣다가 미안. 방금 뭐라고 했지? 하는 식으로 반응하곤 했지요. 저녁 식사 중에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있고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있는 걸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았고 말끝은 가늘게 떨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채 화장실에 가려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정희미가 조심스레 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정임아? 입을 열려다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차마 그 순간을 뭔가 주춤거리게 했습니다. 그날은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각 정희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건 무언가가 있다. 그저 바람 쐬러 나가는 게 아니란 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의심하게 된 건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정희미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게 느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확신이 싹트고 있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벽시계는 자정을 막 지나고 있었지요. 방문 너머로 작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정희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고 곧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제 귀에 선명히 들렸지요. 몇 분이 지나고 문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희미가 거리를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지요. 도대체 저렇게 급히 어딜 가는 걸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아내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외출을 매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자 점점 더 큰 의심이 들었지요.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나서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들뜬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밤 12시를 조금 넘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두 시간 뒤에 돌아왔지요. 그 시간이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희미는 항상 조용히 외투를 벗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물을 순 없었지요. 오히려 정희미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녀의 가방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숨겨 넣었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위치 추적 앱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희미가 또다시 집을 나선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오늘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GPS를 따라가 보니 정희미는 외곽 지역의 어느 조용한 골목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정희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길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요. 정희미는 그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맞이하듯 그 남자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둘은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지요. 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숨죽인 채 바라보는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는 무슨 말을 하며 가볍게 웃었고 정희미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익숙하고 다정해 보였는지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 걸까? 내가 알던 그 여자가 맞는 걸까?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로 곧장 걸어가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정희미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걸 받아들었고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서로만 아는 듯한 침묵이 짧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남자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덜미로 차가운 땀이 흘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제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정희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시동도 켜지 않고 차 안에서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미는 제가 있는 차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요.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와 그 남자의 모습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정희미의 표정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신문을 넘겼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혼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식탁 위로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엔 어디 갔었어?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정희미는 손에 든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정말이야? 정희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돌리고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침묵이, 그 외면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그때부터 제 안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엔 온통 정희미의 행동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그녀의 작은 표정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싹트고 나니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렸고 점심이면 전화를 걸어 반찬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오해한 것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가 나간 사이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서 통장을 찾았고 천천히 넘기다가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법 큰 액수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것도 비슷한 날짜예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희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돈 쓸 때가 좀 많아졌나 보네? 정희미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통장을 봤어. 요즘 돈을 꽤 많이 뽑았던데.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되나?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정희미의 말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제 안의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라도 그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미리 준비한 날이었지요. 서둘러 옷을 걸치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정희미는 저번과 같은 골목,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역시나 그 남자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실히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정희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사진에 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찍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몸을 낮췄지만 그녀가 저를 봤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저는 그대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카메라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 속 사진을 확인하는데 정희미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미소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마,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진 속 표정을 보자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희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저는 끝까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 누워 수백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살아온 35년이 전부 거짓일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젠 그것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 이면의 슬픔까지 모든 감정들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3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밤마다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사진들은 그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웃고 손을 잡고 포옹까지 했던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방을 따로 쓰자고 한 것도, 갑자기 말을 건네도 멍하니 있던 것도,
매일 밤 외출한 것도 결국 그 남자 때문이었겠지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미가 식탁 앞에 앉자마자 사진 몇 장을 꺼내놓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얼마나 됐어? 정희미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서 제 모든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언제부터였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이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조차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다야? 그렇게 좋았어?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조금만 진정하고. 진정?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35년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고?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부정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매일 밤 몰래 나가서 만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였어? 정희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 정희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보, 당신 생각처럼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직도 핑계를 대려고 해? 그럼 저 사진은 뭐야? 어젯밤 본 그 장면은 또 뭐고? 정희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숨을 만큼 숨고 싶겠지. 당장 짐 싸서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어.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그날 밤 정희미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에 가 있겠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꾼 노년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희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했고 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흩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와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더 울리다가 곧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를 조금만 더 믿어줘요. 모든 걸 곧 말할 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메시지를 읽고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슬픔과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저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홀로 남겨진 채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이가 떠난 뒤 집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혼자 남은 집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메시지에도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이 잔인하게만 느껴졌지요. 대체 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녀가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기다려달라는 걸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내게 이런 끔찍한 상처를 남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정임이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와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치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걸까요?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를 위로했던 날들,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까지 모두가 이제는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순간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앨범을 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흩어진 사진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걸까요?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말할 준비가 됐나 보지? 제 냉소적인 말투에 정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진심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뭔데? 친구야? 아니면 애인? 한밤중에 손잡고 끌어안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야? 정임이는 눈을 감고 말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이었는데 대체 뭘 더 기다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정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정임이는 울먹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자 집안엔 다시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저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이렇게 아플까요? 아내를 향한 미움과는 별개로 제 가슴속 깊은 곳엔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조차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정희미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답 없는 질문만 계속 던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제가 알던 아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던 걸까요? 그녀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행복은 모두 허상이었을까요? 정임이 없는 이 집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텅 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이며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홀로 남겨졌고 그녀의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혼자서. 정희미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지만 이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임 씨 남편분이시죠? 꼭 한번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온몸에 화가 치밀었지만 직접 만나서 제대로 따져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지 장소나 정해. 약속한 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던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긴장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들어왔고 저는 바로 일어나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었어?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니를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박정임 씨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낳고 입양 보낸 아들이에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굳어버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정희미와 35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어. 그러자 남자는 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미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임 씨는 오래전부터 절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서야 서로 만났고 저는 어머니께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시는 걸 알기에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저를 그냥 떠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알지만 어머니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너질 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남편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충격받으실까봐 두려워서 수술 후에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신장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임이가 나 몰래 수술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임이가 수술을 한다고? 네. 어머니가 모든 검사를 마치셨고 다음 주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 수술 후에 꼭 아버님께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 전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임이를 의심하며 상처 준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정임이는 지금 어디 있나? 지금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 전 검사 때문에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버님께 미안해서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혼자 상처 입은 척했던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모든 걸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는 내내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왜 진작 그녀를 믿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 아내의 병실 앞에 서자 차가운 병실 문 앞에서 제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평생 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의 아픔과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그리고 아내의 아픔을.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으며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정임아, 이제 내가 갈게.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임이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한테 어떻게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렵게 찾은 그 아이를 어떻게 그냥 외면해요? 정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 당신을 믿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정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얘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정희미는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정희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고 아들 또한 수술 후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어색함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레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여 갔습니다. 아내가 오랜 시간 품어왔던 아들, 그는 입양을 갔으나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미가 어렵게 그를 찾아낸 뒤 그의 지난 삶을 알고 더 안타까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서 정임이 아니었다면 수술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끔 그를 바라보는 정임이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식 같은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론 그가 참으로 외롭게 살아왔다는 걸 알기에 이제라도 그에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희미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정희미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가끔씩 저를 바라보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그녀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록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낯설고 불편했던 인연이 오늘은 따뜻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한번 정희미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이제 우리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 정희미는 그 말에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엔 정희미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아들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충분히 행복할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